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세계가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 딱 72시간이었습니다. 핵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아시아에 위치한 단 하나의 나라가 모든 수출을 멈췄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라파엘 크로우입니다. 국제전략안보위원회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지난 22년 동안 제가 한 일은 단순했습니다. 숫자로 세상을 읽고 가장 냉정한 보고서를 쓰는 것. 감정 따위는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데이터와 팩트만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위험한 보고서를 들고 이곳 G7 긴급 정상회의장에 섰습니다. 회의장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차가웠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세계의 지배자라 불리는 정상들이 모여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호가니 원목 책상 위에 놓인 얇은 붉은색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단 한 줄의 제목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 의존도 및 공급망 취약성 평가. 프랑스 대표 앙투안 라셀르가 먼저 무거운 정적을 깼습니다. 평소처럼 오만한 표정이었지만 서류를 넘기는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크로우 분석관. 이건 표현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가 안경 너머로 저를 노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고작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 멈춘다고 G7 전체가 마비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G7입니다. 세계 경제의 40%를 쥐고 있다고요. 그의 목소리엔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독일 대표 하일리 팔켄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죠. 맞습니다. 우리에겐 대체 공급망이 있어요. 한국은 그저 우리 설계를 받아 부품을 조립하는 하청기지일 뿐입니다. 하청기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G7이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지난 30년간 한국을 그렇게만 봐왔습니다. 값싸고 손재주 좋고 말 잘 듣는 파트너. 딱 그 정도 위치로 말이죠. 저는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단상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중앙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거대한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유럽과 북미 대륙 전체가 붉은색 경고등으로 뒤덮여 있는 시뮬레이션 화면이었죠. 신사숙녀 여러분, 제발 그 낡은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은 하청기지가 아닙니다. 세계 산업의 심장입니다. 만약 한국이 지금 당장 셔터를 내린다면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독일제 자동차 공장은 내일 아침 바로 가동을 멈춥니다. 이틀 뒤엔 뉴욕과 런던의 금융 서버가 다운되고 3일 뒤엔 여러분이 믿는 최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조차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래도 제가 과장하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회의장은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라셀르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신들이 한 수 아래라고 무시했던 나라가 사실은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제가 다음 장을 넘기며 보여준 데이터는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그 보고서 안엔 어떤 충격적인 숫자들이 적혀 있었을까요?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숫자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94%. 프랑스 대표 라셀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군요. 크로우, 우린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이 있습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공장도 안 돌아가는 법이죠. 그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적어도 5년 전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라셀르 대표님. 이건 단순한 메모리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의 심장이라 불리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저는 화면 속 붉은 막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칩을 설계해도 한국에 이 부품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공급을 끊으면
전 세계 AI 산업은 뇌사 상태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회의장 구석에서 누군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독일 대표 팔케는 아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동차 강국을 이끄는 리더답게 자존심이 셌으니까요. 좋습니다. 반도체는 인정하죠. 하지만 자동차는 다릅니다. 독일의 기계공학은 세계 최고입니다. 배터리 공장도 유럽 내에 짓고 있고요. 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번엔 배터리 내부 구조도였습니다. 맞습니다. 공장은 독일에 있죠. 하지만 그 공장에서 만드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 양극재와 분리막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화면에 새로운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고성능 양극재 생산 한국 점유율 87%, 차세대 분리막 특허 보유 세계 1위. 팔켄 대표님, 지금 독일 아우토반을 달리는 전기차 10대 중 7대가 한국산 소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당장 한국이 수출 규제 도장을 찍으면 독일 자동차 라인은 2주 안에 멈춥니다. 엔진 없는 차를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팔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가 쥐고 있던 몽블랑 만년필이 책상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제야 정상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깔보던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세계 산업의 급소를 쥐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조선업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LNG 운반선.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고부가 가치 선박의 90%가 한국의 독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이 배를 안 만들어주면 유럽은 당장 올겨울 난방용 가스를 실어올 방법조차 없습니다. 얼어 죽거나 한국에 사정하거나. 선택지는 둘 중 하나뿐인 겁니다. 라셀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우리가 기술을 주도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길 때 그들은 미친 듯이 기술 장벽을 쌓아 올렸으니까요.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완벽한 독점입니다. 회의장은 이제 완벽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공포가 채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붉은색 표지의 다음 챕터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한국이 멈췄을 때 벌어질 구체적인 지옥도가 시간대별로 적혀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이 멈춘 첫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 속 시계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자, 한국이 수출 항구를 봉쇄했습니다. 첫 24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면 속 월스트리트의 주가 그래프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 하락 곡선이 비명처럼 그어졌죠. 1일 차입니다. 나스닥 상장 기업 상위 10곳 중 8곳이 생산 차질 공시를 냅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 서버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시가총액 3,000조 원이 증발합니다. 정상들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니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2일 차부터였습니다.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가상 공간이 아닌 현실이 멈춥니다. 독일 볼프스부르크, 미국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공장.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섭니다. 전기차 심장인 배터리가 없고 계기판에 들어갈 차량용 디스플레이가 없고 엔진을 제어할 반도체가 없으니까요. 전 세계 물류의 40%가 마비됩니다. 한국산 LNG 선박 인도가 지연되면서 유럽행 에너지 가격은 3배로 폭등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날, 화면이 검게 변하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72시간 3일째입니다. 이제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병원의 MRI 기기가 멈춥니다. 핵심 부품인 초전도 자석 냉각 시스템, 한국산 부품 없이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통신망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오지기지국 장비 공급이 끊기면서 국가기관 통신망 유지 보수가 중단됩니다. 인터넷이 느려지고 금융결제망에 오류가 뜹니다.
가장 끔찍한 건 국방입니다. 미 펜타곤의 최신의 전투기 레이더, 그 눈이 되어주는 AESA 레이더 모듈. 그 핵심 소자 생산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침묵하는 그들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3일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경제, 의료, 그리고 안보까지. 이 모든 시스템이 붕괴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라셀르 대표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데이터 앞에서의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 측 수석 보좌관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크로우 분석관. 분석은 완벽합니다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의 질문은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서막을 여는 질문이기도 했죠. 미국 보좌관의 질문은 전곡을 찔렀습니다. 한국은 좁습니다. 자원도 없죠. 반면 우리는 거대 자본과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술 주도권을 뺏긴 겁니까? 저는 스크린에 두 개의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하나는 완만하게 오르는 거대한 곡선, 다른 하나는 수직으로 치솟는 날카로운 직선이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규모의 경제를 믿었지만 그들은 속도의 경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데 미국은 평균 2년 6개월이 걸립니다. 환경 영향 평가, 노조 협상, 이사회 승인. 수십 번의 도장을 찍어야 삽을 뜨죠. 하지만 한국은 어떨까요? 단 6개월입니다. 우리가 회의실에서 커피 마시며 토론할 때 그들은 이미 건물을 올리고 장비를 넣습니다. 우리가 시제품 설계도를 검토할 때 그들은 이미 양산된 제품을 배에 싣습니다. 그들에겐 빨리빨리가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가진 게 없으니 남보다 빨라야 했고 시장이 좁으니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 절박함이 시간을 압축시켰습니다. 30년 걸릴 산업화를 10년 만에 해치운 시간 압축의 마법.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경쟁력입니다. 라셀르 대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빠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소. 정밀 기술엔 시간이 필요한 법이요. 맞습니다. 속도만으로는 불량품밖에 못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 최고의 수율을 자랑합니다. 빠른데 완벽하기까지 합니다. 이건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데이터죠. 저는 분석관 생활 22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이 차가운 숫자들 뒤에 숨겨진 기이하고도 뜨거운 변수 하나를 말이죠.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기적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숨겨진 변수. 그건 시스템도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한반도의 남쪽 평택과 울산의 밤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퇴근 시간입니다라며 노트북을 덮고 따뜻한 침대로 돌아갈 때 그들은 공장 비상구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 새벽의 매서운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로 겨우 정신을 깨우고 다시 방진복을 입는 사람들. 제가 10년 전 한국의 반도체 현장을 실사 방문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먼지 한 톨 없는 클린룸박 복도에서 쪽잠을 자고 있던 한 엔지니어를 봤습니다. 그의 슬리퍼는 닳아 있었고 화장실 찬물로 세수를 막 마친 듯 얼굴엔 물기가 맺혀 있었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는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수율 1%를 못 잡으면 다음 달 수출길이 막히니까요. 우리 회사가 죽고 내 나라가 힘들어지니까요. 그들에겐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워커홀릭이라고 비아냥거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미련함이 자신을 갈아넣는 그 지독한 책임감이 불가능하다던 0%의 확률을 100%의 현실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원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믿을 건 오직 내 머리와 내 손뿐이라는 절박함.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기술 제국 대한민국을 만든 진짜 엔진입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저는 패배를 인정합니다. 어떤 슈퍼컴퓨터도 한 기술자의 이토록 뜨거운 집념은 계산해낼 수 없으니까요. 회의장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라셀르 대표도 팔켄 대표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인 숫자 뒤에 숨겨진 압도적인 땀방울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아주 낡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번쩍이는 최첨단 지칠 회의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죠. 말로만 하니 와닿지 않으십니까? 이걸 보십시오. 제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건 검은 기름때에 절어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스프링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마호가니 원목 책상 위에서 이 낡은 공책은 마치 쓰레기처럼 보였죠. 30년 전입니다. 한국이 처음 반도체 기술 독립을 외치던 시절, 어느 이름 없는 연구원이 남긴 작업 일지입니다. 프랑스 대표 라셀르가 조심스럽게 공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마다 배어있는 쿰쿰한 기계 냄새, 볼펜똥이 뭉개져 꾹꾹 눌러 쓴 글씨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안엔 기술 공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비명들이 적혀 있었죠. 1993년 10월 4일 417번째 실험 실패. 열이 내려가지 않는다. 또 칩이 타버렸다. 집에 못 들어간 지 보름째. 오늘이 딸아이 생일인데. 글씨는 뒤로 갈수록 심하게 흔들려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잠과 싸우며 떨리는 손으로 써 내려간 흔적이었죠. 페이지 구석엔 둥글게 번진 자국도 보였습니다. 아마도 눈물이었을 겁니다. 라셀르 대표님, 맨 마지막 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라셀르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다. 우리가 못하면 내 자식들은 영원히 남의 밑에서 일해야 한다. 반드시 해낸다. 죽어도 해낸다. 죽어도 해낸다. 그 짧고 투박한 문장이 G7 정상들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더 이상 무시받지 않기 위한 아버지들의 처절한 투쟁이었죠. 우리가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그들을 작은 호랑이라고 귀여워할 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진짜 호랑이의 발톱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공책을 내려놓는 라셀르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은 이미 붉어져 있었죠. 차가운 데이터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려 했던 겁니다. 그 낡은 공책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시스템의 설계도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속 반도체, 전기차를 움직이는 배터리, 거친 파도를 가르는 선박들. 그 모든 것들엔 단순한 기술 이상의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기름밥을 먹으며 청춘을 바친 기술자들의 땀,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굽혔던 아버지들의 눈물. 그 숭고한 희생이 부품 하나하나에 DNA처럼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독일 대표 팔켄이 안경을 벗어 천천히 눈가를 훔쳤습니다. 부끄럽군요. 우리는 그저 그들을 값싼 부품 공장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건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냈던 열정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에 취해 안락한 잠에 빠져있던 그 수많은 밤. 지구 반대편의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빛이 되어 우리의 미래까지 대신 밝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왜 이렇게 독한 거냐고. 왜 이렇게까지 완벽해야만 하냐고. 이제 저는 답을 압니다. 그들에겐 기술이 곧 생존이었고 제품 하나하나가 자신들이 지켜내야 할 조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그 차가운 긴장감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거인에 대한 깊은 경외심만이 남았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거대한 정신적 영토를 가진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이제 72시간의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새로운 결론을 내릴 차례입니다. 저는 중앙 스크린의 전원을 껐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경고등이 사라지고
회의장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의 의미는 회의 시작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프랑스 대표 라셀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해주게, 크로우. 제목은 공급망 취약성 평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전략적 동반자 제안서로 말이야. 그의 말에 회의장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건 항복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를 알아본 자들의 경의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마음대로 켜고 끄는 스위치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피를 돌게 하는 뜨거운 심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심장이 멈추면 몸도 죽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들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등을 맞댄 대등한 파트너로서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장.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동쪽 하늘에서부터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지난 22년 수많은 나라를 분석해왔지만 대한민국처럼 가슴 뛰게 만드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자원 하나 없는 척박한 땅에서 오직 사람의 힘으로 기적을 일궈낸 나라. 가장 늦게 출발했지만 가장 앞서 미래에 도착한 사람들. 이 보고서는 제 책상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꼭 기록해두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기름 묻은 장갑을 끼고 충혈된 눈을 비비며 세계를 움직이고 있을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흘린 그 땀방울이 오늘의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한다고 말입니다. 세계는 한국 없인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니, 한국이 있기에 세계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